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 전망합니다. 심층 토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또 앞에 그 신년 대담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힘들었어요. 재밌게 듣느라. 보셨어요? 힘들었어요 듣느라. 네. 다 듣고 있다 여기 앞에. 예. 반가웠어요. 빨리 가세요. 예. 스픽스는 힘들게 보시고 신년 대담은 재밌게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사실. 안 봤구나. 분리하면 안 보네. 그냥 김경률도 안 보고 장성철도 안 본다. 안 봤대요 김경률? 김경률 안 봤어요. 그 유튜브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얘기하시나 예. 그 부분만 좀 찾아서 그 부분만. 봤어요. 예. 바로 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네. 예. 기함까지는 아니죠. 사실은 예상은 했지. 기함. 예. 파우치로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파우치로. 아예 그냥 앵커가 질문하는 기자가 이른바 파우치 논란이라고 네. 우리가 이른바라는 건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파우치 논란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거든. 세간에서는, 세상에서는. 그 언론은 세상에서 쓰는 단어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명품백 논란이든. 그리고 디올백이라는 거는 뭐 그 광고성이 짙을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나 공영방송에서 못 쓴다. 그것까지는 저는 인정해요. 그러면 명품백 논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조그만 백. 조그만 백 논란? 300만 원짜리 조그만 백. 네. 아니 그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든지 명품백이라는 단어를 선정하기 싫으면 3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핸드백 논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요. 근데 앵커가 다른 네. 질문들은 다 네. 그냥 생각보다 좀 과감하게 했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말할 때부터 본인이 정말 긴장을 해가지고 정직돼서. 막 말도 좀 더듬는 것 같고 네. 본인도 좀 이거 참 물어보면은 내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심리적인 위축 그게 보였습니다. 용산과 KBS가 짰나? 그런 생각. 파우치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낸 건가? 우리가 여성분들은 그 단어가 익숙하지만 남자들은 그 파우치라는 그쵸. 단어 자체도 익숙하지가 않죠.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전부터 준비해서. 근데 음성은 이렇게 편집은 못해요. 네, 편집 못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선택을 한 거야. 그 단어를. 아마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부분들이 또 편집이 됐겠죠, 제 생각에는. 그러겠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앞에도 조율이 됐고, 예. 뒤에도 조율이 됐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용산의 의중이 100% 반영된 내용이니까. 그렇죠. 용산에서 무슨 명품백 이런 거 빼. 그냥 파우치 논쟁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전환시키는 거죠. 뭐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거 14시간 만인가 만들어냈잖아요. 논쟁을 만들어 구도를 바꿔버리는. 전 제가 볼 때 100% 실패한 게 좀 믿으세요. 사전에 질문지를 주고받지 않았다. 예. 그리고 답변 같은 경우에 어떤 자료 같은 거 대통령께서 보지도 않으셨다. 그냥 날 것으로 거기서 녹화 대담을 했다. 그게 라는 것이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질문지를 좀 받아보고 공부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릴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워낙 해박하게 많은 걸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걸 보지 않아도 보기에는 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유식한 것 같지는 않던데. 아니 날것을 할 거면 네. 생방송하면 되잖아요. 그걸 뭐 날것을 할 걸 뭐 3일 동안 묵혀요. 날것을 갖다 썩혀버리는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 올바로 전달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라는 것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사정기관 출신이라는 이야기, 검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6년 동안 몸 담았는데 그래서 본인이었다면 그런 걸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매정하게 끊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글쎄.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뭐 박정하게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범죄랑 윤리도덕 막 뒤섞어 버려요. 예. 그잖아요. 아니 이건 범죄를 물어보는 거거든. 국민들은 그게 범죄 아니야 물어보는데. 아니 근데 검사였으면 그런 예. 사건을 그 수사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이제 궁금하지. 관대하게 생각해야죠. 아니, 관대하게? 감옥 보내죠. 당연히 이 정도면. 아니 감옥을 안 보낸 게 이상하잖아요. 네. 저는 이번 대담의 가장 큰 감옥까지는 아니고 이제 벌금이나 집행유예. 뭐 여하가 아니라 유죄가 되는 거죠. 유죄는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예. 신년 대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될 수가 있다. 또 이재명이야. 아니 왜냐면 이제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도 예.
정진상에게 속아서 유동규한테 속아서 아니야. 그렇게 한 거다. 그 그렇게 관련해서 하면은 최대 그 최근 사건 중에서는 이재용 재판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배임 때문에. 네, 그러네요.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 판사의 그 논리 그대로라면 죄가 안 돼요. 지금 저 이재용 같은 경우는 3조 원을 삼성전자 주식을 그대로 그냥 생짜로 샀으면 3조 원이 더 들었어야 돼. 삼성물산이랑 그렇게 아주 억지로 합병을 안 하고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킨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그 본인의 또 다른 의도, 판결문에서도 꼭 그 의도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죄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건들은 배임이라는 건 경영상의 판단이나 행정적인 판단이거든. 그러면 행정적인 판단으로 꼭 그 의도만은 아닐 것이다.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로 본인이 뜨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자주 했잖아. 다 기각되는 거야. 그러네요. 다 기각되는 거야. 그건 전부 직권남용이 아니야. 배임도 성립이 안 돼. 그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게다가 3조 원을 이재용은 실제로 이익을 얻었지만 판사가 그걸 보질 않았거든. 네. 이재명은 스스로 본인한테 떨어진 돈이 없어. 네. 그랬다 427억 저수지 이야기했다가 그것까지 기소장에 못 넣었잖아.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런 죄가 없지. 그러니까 최대 수혜자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수혜자가 아니고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원리대로 가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죄가 예, 있었습니까? 그만큼 그 배임이라는 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지금 조중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특수부 검사들이 조중동의 논리대로 하면 이용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재용과 이재명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조중동의 논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참 대통령이라는 공적 자리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어떤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 저렇게 관대하게 판단하고 옹호하고 해명하고 설명해 주는 자리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실망스럽고, 과연 우리가 아는 옛날에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옳으면 옳다, 뭐 본인의 소신과 의지대로 수사를 했던 그런 윤석열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니 그것도 신화일 수 있지. 신화예요? 예. 아니 뭐 또 너무 또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지금 계속 의심이 드는 게 네. 그렇게 많이 술을 드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네. 많이 술을 드시고 언제 공부를 했을까? 공부라는 거는 끊임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또는 고시 패스하고 공부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늦깎이로 지혜를 깨우치신 분들이 얼마나 많고 무학으로 지혜 깨우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술을 수십 년 동안 많이 드셨으면 공부할 시간이 있었을까? 원래 많이 알아서 해봤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유튜브 보면은 다 정리해서 아니, 알려주니까. 그게 아니라 되게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노무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대통령 하고 나면 늙어요. 네. 늙잖아요. 머리가 하얗게 그럼요. 새. 얼마나 읽을 게 많으면. 맞아요. 그 강원국 작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보통 새벽 2시, 3시에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연설문. 다음날 아침 연설문 그런 식으로 온대요. 그렇죠. 새벽 2, 3시에. 근데 이분은 새벽 2, 3시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뺀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장동 특검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걸린 게 뭡니까? 부산저축은행 문제예요. 수사 무마 의혹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중간에 본 윤석열 검사라는 신화가 있다면 그 이전에 소위 부산저축은행이 사실이라면 아니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게 특검을 거부하면 본인 스스로가 범죄를 인정했다고 얘기했으니 그 논거대로라면 부산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대장동 자금의 마중물을 만들었던 부실한 대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옛날부터 그 대통령은 강직한 검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혐의들은 과거에 그 세무서장 있지 않습니까? 윤대진 씨 그 형님인가 하는. 그렇죠. 예. 그것만 보고 그 골프 논란도 그렇고요. 예. 여러 가지가 본인이라면 뭐 확실하게 뭘 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꼭 본인이 했던 그 관련된 본인의 지인들에게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공과사가 엄격한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이제까지 그 행적들을 보면 공과 사가 굉장히 불분명한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정말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한다.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얼마나 조심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를 모른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한다. 국민들 정말 우습게 알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한마디 하고 뭐 말을 이렇게 그 과거에 유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본인이 미디어 스핀 닥터라고. 예? 슬쩍 이렇게 말을 바꾸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미디어 스핀이거든요. 네, 저 스핀 닥터들. 예? 그렇게 쓱 바꾸면 국민들이 다 넘어갑니까?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아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KBS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이게 지금 한 나라의 공영 언론사를 BBC처럼 만들어야 한국도 선진국이 될 거 아닙니까? BBC, NPR 다 미국의 공영방송 라디오, NPR도 미국 연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그 보조금 안 준다고 공화당이 생떼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논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BB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들은 자기들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별로 논란이 되지 않던데. 제가 진행자인데. 이번에 신년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 예.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자꾸 말을 끊어서 안 할래.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 신년 대담을 외부 PD 이런 분들이 저걸 만들었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내부에도 PD들이 많잖아요. 못 믿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지? 아니죠. KBS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왜요? 아 책임을 안 지잖아. 책임을 안 진다. 예. 그러니까 KBS도 원했을 수 있다. 그럼요. 충분히. 네. 충분히. 왜냐하면 거기에 이름이 박혀야 되는데 아 스크롤 올라가고 이름이 박혀야 되는데 기획, 그다음에 연출 다 나오잖아요. 작가까지. 그런데 외주 프로덕션이면 법인 이름에 다 감춰지잖아. 그러면 책임질 일이 역사적인 없지. 책임으로부터 그렇죠. 자유로울 수가 있겠네요. 예. PD들 입장에서는 스크롤 올라가서 기획과 연출자 이름이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런 그리고 PD들 없습니까?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아주 친정권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금 내가 좀 어디 영전하고 싶다. 제가 내부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기자들에 비해서 PD들은 성향도 그렇지만 일 자체가 리버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사람을 리버럴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하나의 본인들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각각 영화 감독처럼 만들고 그렇죠. 소사장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1년에 몇 억 쓰고 얼마 집행하고 그 권한을 뭐 한 10년 차 이상이면 네, 이렇게 네, 갖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에게도 타치를 받지를 않고 싶어 하고 그냥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 프로그램이 망해도 본인 책임. 그 그렇죠. 프로그램이 흥하면 스타 감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자는 검사들처럼 조직문화잖아요. 데스크가 있잖아. 그 데스크 뒤에 숨을 수도 있고. 근데 앵커라는 자리는 이제 좀 다르지. 앵커라는 자리는 얼굴이 나와버리니까 그게 좀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박장범 기자가 느꼈을 중압감, 부담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녹화로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주 프로덕션이 하는 형식이 됐고 이런 거를 하려면 가령 대담을 하기 전에 앞에 지금 그 앞 뒤로 중간에 인서트 영상 이런 거를 먼저 다 찍어요. 다 찍어. 왜냐하면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다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끼워 맞출 것들 다 넣어놓고 안전하게 굉장히 많이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대담을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거꾸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거의 100% 그런 식으로 했을 텐데 네. 그렇게 하면 이미 대담하기 전에 그 어떤 그 인서트 영상 찍을 때 이거는 바이든이 준 선물. 그렇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미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는 기자 참여하는 제작진
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통령실의 해명과 설명은 믿을 수가 없는 거군요. 사전에 뭐 각본 없이 이렇게 우리가 촬영을 했다. 저는 미디어를 28년 동안 했고 또 미국에서 공부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에 객관적인 거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캐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고등학교 교사들 교육 지침서에 나와요. 미디어는 객관적이지 않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 자체, 파우치라는 말을 장명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죠. 그러네요. 그렇죠. 오늘 스픽스 심층 토론에서는요. 예. 전직 최경영 KBS 기자분을 모시고 KBS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오늘 얘기를 아니 해보고 꼭 KBS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스핀이 되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감히 아니, 제일 몇 정확하게 가지는 아시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번에 대통령 신년 대담을 보고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는 평론가로서 느낀 점. 서정욱 변호사가 정말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구나. 뭐라 그랬죠? 월요일 날 예. 나와가지고 99% 예. 설명을 하고 예. 1% 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겠다라는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겁니다. 사과 없습니다. 유감 표명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역시 서정욱 변호사가 핵심 실세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리 스픽스에서 좀 불러가지고 여러 얘기를 좀 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가 세긴 세구나 정말. 근데 그런 분들은 서정욱 변호사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시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죠. 네. 왜 그래요? 나 그게 궁금해. 이재명 대표와 예. 민주당 진보 진영에 대한 반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옆에서 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내 세금은 깎아주잖아. 그 얘기는 저 들어보지 않았죠. 예. 근데 왜 내 세금을 이렇게 뜯어내지? 딱 그 정도로 서정욱 변호사만큼 부자가 아니잖아. 서정은 예. 많이 부자죠. 예, 서정욱 변호사 부자였거든. 많이 부자. 예, 많이 부자죠. 제가 그 말을 들었던 분도 부자예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세금은 깎아주잖아. 예. 아, 그래서 속으로 현명하시다. 아니 근데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훌륭한 유권자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이익은 챙겨야지. 예, 그건 욕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공적인 방송에 나와서 예.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대변해주고 이익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나? 콜라맨 평론 같은 거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본인은 그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부분을 헛갈려하고 있을 수 있죠. 이 내에서는 그런 인지 부조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책이 가질 수 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 나라를 지키는 윤석열을 지키는 게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30%는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실제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 받은 거 조그마한 백, 좋아요. 파우치 받은 거 잘못됐잖아요. 그거 사과 못해요, 그거. 그거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 얘기 왜 못하세요?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답답하죠. 김한길 위원장한테는 정말 답답하죠.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써놓고 답답해. 아니 이게 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이 아니 이거는 헌정 중단. 아니 이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저도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 헌정 중단 그리고 극단적으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 대통령이 자기 성찰을 못하고 자기 객관화를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나 행정부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국무위원의 자리라는 거는 본인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겁니다. 대통령의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왕 밑에 신하가 아니라고. 민주사회에서 장관이라는 자리는요. 본인의 권한과 책임이 아주 뚜렷한 거예요. 근데 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
뭐 상황 말씀드리면 예. 대통령실에 A 수석과 B 비서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담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늘 내일 한대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한번 지켜보시죠 한번. 아, 지금 많이 A 수석과 B 비서관. 네, 그래 지금 아.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앞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나오게 되면 진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아무런 언급도 못해요. 그냥 그분이 아니, 무엇을 하든 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도 제어를 하거나 뭐 조율이나 조치 같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큰일 근데 났어요. 본인들이 누구한테 저 월급을 받습니까? 우리한테 받잖아. 저 세금 많이 내왔거든요. 네. 예. KBS 저 들어갈 때 SK텔레콤보다 월급이 높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때는 방송사가 훨씬 더 좋았어요. 네. 통신사보다. 네. 예? 비교도 안 됐어, 사실. 네. 제가 1,000만 원 정도 더 받았어. 그때 네. 당시에도. 예? 2,400만 원 월급할 때 저 3,800만 원 받았어. 네. 예? 근데 세금 많이 내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괘씸해요. 근데 주권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나라가 지금 누구 건데? 그러니까요. 상당히 참 걱정되고. 참 아니 잘못된 국방의 일이에요. 의무 저도 했거든요. 세금 내왔거든요. 세금 떳떳하게 내오고 국방의 의무를 한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언론인으로서 이런 말도 못합니까? 이런 말하다 쫓겨나야 되는 게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면 사과할 거는 진작에 했어야지. 그리고 이거는 사과가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통정매매 이미 했잖아요. 통정매매. 통정매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 통정매매라는 거는 서로 간에 그렇죠. 짜고 짜고 했다. 분명히 했잖아. 에? 그리고 수익 받았잖아. 네. 수익 받은 거에 관해서도 지금 그때 만약에 사실을 알았다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네. 닉슨 거짓말한 것 때문에 물러났어요. 네. 지금 몇 번째예요. 그래놓고 헌정 중단 뭐 하면 뭐 나라가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저- 역사가 되풀이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돌아갔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돌아갔습니다. 여하간 근 2년 동안 직원을 못했다라고 하는 건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와. 지금 새삼스럽게 A 수석과 B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릴 거냐 말 거냐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좀 이렇게 큰 의미는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번 얘기하는 게 헌정 중단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헌정은 중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법에 탄핵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헌정의 하나의 질서 중에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협박을 해요. 탄핵을 하면 헌정이 중단되는 것처럼. 아니 그렇다면 헌법에 어떻게 탄핵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을 중단시키는 용어가 헌법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냥 헌정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폭정을 행하는 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 거기다가 딱 박아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국민한테 못 주니까 국회한테 준 거예요. 그 국회가 지금 행사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저는 그걸 헌정 중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질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것도 또 다른 제가 볼 때는 마타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건 좀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되게 네, 비상적이고 극단적인 일들이잖아요. 탄핵과 헌정 중단이라는 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 괜찮을까? 또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나라에 어떨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상당히 잘못 판단하신 유권자들이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 유권자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은 후회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심판하라고 선거가 중간중간 있는 거고 일단은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과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런 가장 본질적인 것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어떤 수많은 질문들을 네.
집권 여당이 구체적으로 돌파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럼요. 이게 예. 뭐 지표상으로도 다 나와 있는 예.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은 계속 저런 일관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총선을 실질적으로 치르고 지휘해야 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냥 어물쩍 뭉개면서 넘어간다면 어물쩍 과연- 뭉개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이미. 예.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한 네. 정서가 제가 볼 때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이 후보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굉장히 부주의했던 부분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진솔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 적어도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얘기는 해야 되고 이게 상식이에요. 그럼 이런 상식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은 이 압박을 자기 지지층과 국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부주의했던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진솔하게 사과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과한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인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하지만 그 전 단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뭐 위법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그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의 부분도조차 하지 않고 박정하다는 표현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잘못됐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 친구분 중에 돈 많은 양반들이 계시면 그 양반들이 공무원들 300만 원씩 가서 명품백 주면 네. 받으면 죄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박정하게 미안해서 받아준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아버지 친구분들 여러 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그냥 명품백 갖다 전달해 주면 나는 참 착한 사람이고 박정하지 않으니까 그거 받으면 된다. 아 이게 해명이라고 국민한테 내놓는 해명입니까? 하여튼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적인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뭐 서울의 소리인가요? 거기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된 것을 뭐 또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아유, 그런데 집권 여당에서는 또 이게 또 누구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기현 울산 북구 출마 요구. 이거는 울산 북구는 노동자들이 그렇죠. 우세한 지역. 네. 예. 그래서 여당에게는 굉장히 좀 힘든 지역인데 이걸 누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뭐 이철규 이철규. 공관 의원이나 아니면 장동혁 사무총장이 공천 실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철규나 장동혁은 본인들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한동훈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윤석열의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이번 공천은 내가 주도해가지고 내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상의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실무진 쪽에서 쭉 검토를 한번 해봐요. 이 지역은 우리가 5% 이내로 졌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쭉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도 많이 대입을 해보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주세요라고 한 분들이 대부분 좀 단체장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병수 부산시장 출신, 그리고 김태호 경남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 내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옆으로 가더라도 좀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받은 지역을 제가 쭉 봤더니 5% 이내 차이로 졌더라고요. 그 논리는 말이 되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제 그 그런 논리는 거죠. 말이 돼. 예. 예. 본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내가 약간 좀 밉보여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병수 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말했고. 처음에는 불출마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불출마 선언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나는 이준석 편도 들어줬고 저번에 당대표 선거 때 안철수 편 들어줘서 나는 밉보였다. 네. 그래서 나는 공천 안 줄 테니까 나는 그냥 내가 나이 먹고 내가 험한 꼴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불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참모들이 말린 거죠. 일단은 상황 지켜봅시다. 먼저 그럴 필요가 없다. 험지 출마 요구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자. 그렇게 해서 말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선택에 대해서는 흔쾌하게 이제 김태호, 서병수 이 두 분은 옮기겠다고 했는데 예. 김기현 전 대표는
내가 왜 거기 가냐? 나는 내 지역구에서 계속 출마할 거다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가지고 약간 좀 삐걱거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설마 당대표까지 했는데 나가지는 않겠지. 이거 무속 출마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렇지. 만약에 이제 공천을 안 줬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그 아. 문제인데 저는요 계속 이런 요구를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전직 당대표 혹은 비대위원장급들 있잖아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건 비대위원장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일 지역 내에 약간 좀 어려운 지역에는 나가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구나. 좀 시간이 지나 보시죠. 제가 볼 때 그렇게 네. 뭐 선거의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로 말씀하시는데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과거 선거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런 수치를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이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전략과 전술이겠지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윤 대통령 측근들을 집어넣기 위한 사전 작업이고 강남 날아가는 거 보세요. 둘이 날아가잖아요. 졸지에 말 한마디에 둘이 날아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강남 누구 이원모 박진 뭐 예를 들면 다 이원모 둘 다 날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해서 안 날아간 데가 없어요. 대부분 다 날아갔어요. 그죠? 그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김기현이에요. 네. 당대표 할래? 지역구 할래?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때 그냥 당대표만 해. 지역은 나가지 말고 이 반대로 했다가 지금까지 지금 찍혀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전 그렇다면 이 의도가 뭘까? 저는 당연히 대통령의 핵심적인 측근들을 특히 수도권은 제가 볼 땐 전혀 지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곳이니까 영남 지역, 특히 TK 지역 을 몰아가기 위한 저는 압박 전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서병수가 날아가고 김기현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김태호가 날아가는 상황이라면 TK 지역에는 조자선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저 그래서 그렇게 압박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불신이에요?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 대담에서 나는 이번 공천에 관여도 안 하고 지시도 안 하고 나 그래가지고 나 한동훈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난 총선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못 믿겠어요? 아니 3개월 만에 이준석 날리고 체리따봉 보내고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줄줄이 말하고 아니 그럼 우리가 과거를 보고 지금 예를 들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그냥 지금 있으니까 선의로 말해서 난 아무 잘못 앞으로 안 할 거야 그럼 믿습니까? 대통령 말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관여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 많은데 진양의 아나운서 영입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언니? 예, 진양의 언니 부부가 나란히 관람하십니다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올렸던 인스타그램인가요? 이거 페북인가요? 마크 로스코전. 예, 마크 로스코전 사실 저도 갔었어. 혹시 김건희 라인? 아니 라인은 아닌데 네. 이 작품을 저도 되게 좋아해요. 예, 좋아해. 그래서 가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네. 이거 본 거는 저는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모신 분들, 초대하신 분들은 이렇게 따로 찍었었나 봐요. 네. 그런데 김건희 마침 또 진양의 아나운서가 지금 영입이 됐단 말이지.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누가 추천했을까? 듣는 얘기가 되게 네. 많은데 네. 그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면 이 방송까지 위험해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네. 그냥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옛날에 잘 알고 가까우셨구나. 그렇게. 저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이분이 무슨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진양에? 예, 정치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아니 그걸 어떤 내공을 쌓았든가. 예, 네. 뭐 국민의힘에 있어서 진양이라는 분이 매우 중요한 분이에요. 저 그렇다면 오케이. 근데 뜬금없잖아요. 뜬금없는데 언니라고 하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양이라고 하는 아나운서를 좋아했던 거야? 아니면 한동훈이 좋아했던 거야? 그것도 아니라면 드러나는 거는 김건희 씨와의 관계밖에 없으니 당연히 김건희 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하건 아니면 용산을 통하건 아니면 남편을 통하건 이 제안을 했으니 왔을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추정. 합리적 추정은 자유니까요. 그거 가지고 걸어버리면 한국 사회에서는 방송 나와서 아무도 발언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양해해 주겠죠, 현 정부가? 그것도 제가 또 너무 관대하게 현 정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전히 영입까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대통령의 부인이 막강한 권력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이것도 선거 시기에. 영입이라고 얘기하는 건 배지를 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 배지는 300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300개 중에 하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네. 엄청난 권력인 거죠. 하나로만 생각하세요?
300개 중에 한 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모르지. 아니다. 그건 모르지. 하나, 둘, 셋 계속 이제 예.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는 제 입에서 탄핵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아니 좀 선거 치르고 하세요. 선거 치르고 하라고요? 선거 끝나고 끝나고 한번 국민의 민심을 확인해. 예, 민심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씀 맞죠. 네. 예, 우리가 사실은 모르니까. 아니 예, 진짜 이러다가 모르니까 그냥 국민들 민심 모르지. 예, 민주당이 공천 막 파동 나가지고 그렇지. 막 탈당자가 많아서 민주당 표가 지역에서 갈라졌어요. 수도권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럼 압승할 수 있어. 국민 수도권에서 압승한다니까요. 그런 조짐도 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조짐에 관해서 말해 주세요. 오늘 예.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예. 전직 문재인 정권의 장관 출신들 4명 공천을 안 준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름이 나왔어요? 전해철 아. 행안부 장관, 예. 도종환 문체부 장관, 도종환. 진선미 여가부 장관,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아. 이 사람들은 어.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그 전에 대선 시절에 임종석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임종석은 이미 그냥 이미 나온 굳은자, 거고 굳은자고 안 주는 걸로 굳었다? 네, 여기는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친 이재명 핵심 관계자가 땡땡 하면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네. 그 언론에. 예. 이 사람들은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제대로 돕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천 주면 안 돼요. 이런 식의 따옴표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역에서 몇 선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공천을 탈락시킨다? 이분들이 그냥 감내하고 그래요. 난 뭐 야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 그냥 낙천 받아들일게요. 이럴까? 아니면 나 억울하다. 나는 무소속이라도 아니면 제3지대 가서라도 출마할 거다. 민주당표 갈려요. 그럼 여기는요 쉽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저- 민주당 아니, 총선의 되게 제가 큰 볼 땐 리스크. 이제 국민의힘 팀부터 더 저기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무슨 새롭게 부각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원래 있던 얘기. 더민주 혁신에 의해서 맨 처음에 누굴 공격했습니까?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김병기 검증위원장을 네, 공격을 네,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또 친문 586은 옛날부터 계속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 소위 전 정부가 정권 교체를 당한 정부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 586은 이건 제가 볼 때 이제는 아주 레전드한 얘기예요. 이건 뭐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586이 과거와 다르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니 당신들이 혁신을 하던 아니면 용퇴를 하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번 참에 그런 얘기들이 소위 친명계 내부에 그러니까 더민주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제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룹화를 시킨 것이 문제라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전직 장관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전해철, 도종환, 진선미, 이인영이 하나로 묶입니까? 묶일 수 없는 아니, 제 묶으라며. 말이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묶었겠죠. 아니, 기사 보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이인영과 전해철을 묶습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예? 거기 이렇게 어떻게 진선미와 예를 들면 전해철을 묶습니까? 아니 제 의견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요. 기사에서 그렇게 기사를 썼고 정말 진짜 이재명 핵심 관계자가 땡땡 하면서 인터뷰까지 한 것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일단 저는 그 프레임 자체는 586 운동권이라고 해서 운동권이면 다 배제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럼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산업화 세대만큼 그 민주주의 세대도 우리나라 역사에 기여한 바가 크죠. 네. 예. 그리고 산업화 세대만큼 민주주의 세대도 우리나라 역사를 뭐랄까요? 약간 좀 뒤틀리게 한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게 한 세대의 문제냐? 네. 그거는 전혀 아니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전혀 아니지. 민주당이 예.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공천의 갈등 최소화가 필요해요. 정말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짠하고 국민 앞에 내세워가지고 우리 이런 인물 공천합니다. 이거보다는 현재의 공천을 분열 없이 갈등 없이 원만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네. 호감도가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좀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취하면 이번에 민주당은 총선에서 2020년보다 더 대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두 가지 일들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약간 좀 추상적이고 두 네. 번째는 구체적이야. 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좀 물러서야 된다. 네. 그건 국민들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선대위체. 아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해철 공천 안 줘요. 그럼 전해철 탈당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것도 현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위기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옳고 세 번째 조건은 김종우 교수님을 공천 주느냐. 김종우 교수님 공천 주면 총선 이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이번에 민주당에서 유익 있게 생각을 우리 또 해보시라. 김용우 교수님은 스픽스를 참 사랑하시겠네. 아니요. 저는 장성철 소장님을 사랑하지요. 예, 스픽스에서 이런 얘기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스픽스의 한 번의 사례로 스픽스를 신뢰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예를 들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발언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을 못 믿듯이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항상 빠뜨리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요구가 뭐냐. 국민은 기득권 정당들이나 정치를 풀지 못하고 있는 집단, 정당에 대해서 물갈이를 통해 새롭게 변하길 바래요. 네. 그건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안 되는 정당들,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당들은 초선들이 많이 등장하는 형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장강의 안무를 빼기 위해서 뒷물이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물이 막혀 있으면 그걸 과감하게 뚫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게 좋은 정치라고 얘기했었어요. 과거에는 사례는. 그게 예를 들면 지금 들어와서 우리 지금 지칭하는 뭐 친문 586이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 시대나 4년마다 그런 어떤 리더가 나와서 과거에 이제 2016년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일부 막 날리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저거 좀 뭐 변할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한석입니다만 입당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각 정당이 고민해야 될 건 하나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바라는 방식으로 소위 진영을 갖출 것인가의 문제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대신 말씀하신 두 번째, 이 진영을 갖추는 것이 상식적이어야 되고 갈등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리더, 그것이 만약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이든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 선으로 물러나서 새롭게 등장하는 선대위원장이든 제가 볼 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 결단이겠죠. 말씀하신 그것이 예를 들면 비대위, 그러니까 소위 당대표를 직을 내려놓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당대표직을 놓되 뒤로 한 발을 빼고 선대위원장을 전면으로 내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진영을 그대로 간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당한 세력 그리고 180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민에게 소위 압도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이런 진영 자체를 예를 들면 친문 586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그대로 갈 것인가 이것도 또 다른 예를 들면 내부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힘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라는 그 목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물갈이 개혁 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공천한다는 거하고가 서로 상치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 윤석열과 이재명도 서로의 진영에게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 내부의 진영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팬덤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를 또 586이라는 낙인 또는 검사 출신이라는 낙인, 친윤이라는 낙인 또는 친문이라는 낙인, 뭐 친명이라는 낙인으로 서로 간에 견제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모르겠거든. 그 기준을 만드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백종원 씨 정도 아니면 지금 그렇게 또 새로운 인물도 없어요. 요즘에 각 당에서 인재 영입하는데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인재 영입은 그냥 자기네들이
아니 이렇게 좀 물갈이 하려고 해요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어쨌든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 분열과 갈등 없이 공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탈당해서 나가면 현역 의원들은 10에서 15% 얻을 수 있거든요. 민주당 표 많이 뺏어가요. 이게 또 현실 정치인 것 같아. 아니, 그럼요. 예. 그러면 민주당 못 이긴다니까. 정치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또 두 분 다 정치를 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 물갈이 해가지고 얻어올 수 있는 표와 갈등 관리를 잘해서 분열 없이 선거 치르는 게 어느 게 더 총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느냐?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죠. 그냥 이게 물과 기름을 잘 타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데기 벗어 장 안 당할 수 장 당기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뭐냐면 전 이런 일이 항상 벌어졌다 선거 과정에서. 어차피 그러면 안 그러면 계속 3선, 4선, 5선, 6선, 7선 해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 본인이 용퇴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면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갈이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받아들이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랬을 때 나가 있는 사람을 얼마만큼 최소화시킬 것인가. 지금 예를 들면 제3주제에 있는 정당들을 양대 기득권 정당이 꽉 눌러가지고 지지율을 죽이려고 하는 방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사구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생의 문제의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따져보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나가는데 나간 사람이 소위 특정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지지율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누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은 뭐냐면 소위 양대 기득권 정당 또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당이 혁신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면서 소위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패배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주저앉힐 것이냐, 아니면 나갔을 때 나간 사람들 자체가 소위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어떻게 만드는 거 대부분 다 할 거지.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짧게만 때문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전 되게 현실론자인데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배지를 못 달면 정치를 못 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등 제3신당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니들 명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배지 달아라, 무조건 배지 다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정권 심판론이 높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원하는 의석 그리고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하면요 윤석열 정권 견제 못해요. 그렇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를 보다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네요. 예, 예. 좋아. 지금까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